그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새벽 3시 차가워진 침대 한쪽,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은밀히 빠져나가는 50만 원. 새벽마다 흔적도 없이. 믿음이 의심으로, 의심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순간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여울 사연입니다. 여울은 우리말로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정호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죠.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회의가 이어졌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에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집 앞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안방에서는 미경이 이미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정호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10시 반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덮인 저녁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미 식어버린 음식들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또 늦었구나.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웠습니다. 아내 미경과 마주 앉아 저녁을 함께 먹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에 도착하면 미경은 이미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살림도 챙기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혼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미경은 정호가 늦게 들어와도 깨어 있으면서 오늘 힘들었지?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죠. 딸 지혜가 어릴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미경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었지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가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변화가 나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쉬고 싶어 하는데 괜히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딸 지혜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었죠. 8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오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하며 달려갔지만 미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왔구나. 할머니한테 와봐. 미경은 손주들을 끌어안으며 반가워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며 재롱을 부려도
금세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좀 졸려서 방에서 쉴게. 할아버지랑 놀아라. 미경은 이런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왜 자꾸 자요? 라고 물으면 정호는 할머니가 많이 피곤하시나 보다라며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딸 지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을 사위에게 맡기고 아버지 정호를 베란다로 따로 불러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사람만 만나지 말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희가 올 때마다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시고 손주들이랑도 제대로 놀아주시지 않고요. 정우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이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러다 엄마 우울증 오겠어요. 진짜로.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지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 와도 반갑다는 표정도 안 지으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정우는 딸의 말을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좀 더 신경 쓸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아내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경과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옆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드물게 여유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미경은 여전히 7시경부터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정호도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 정호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던 순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뻗어보니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경아?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문을 두드려봐도 조용했습니다. 정호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을 살펴봐도 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봤습니다.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가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미경이 어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미경이 평소 신던 운동화가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아내가 정말로 집을 나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어디를 간 걸까요? 정우는 안방으로 돌아가 미경의 핸드백을 찾아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고 휴대폰까지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핸드폰도 안 들고 어디 간 거지?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휴대폰을 들고 가야 정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새벽 시간에 말이죠.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경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시 반, 4시, 4시 반. 시간은 흘러갔지만 미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깜짝 놀랐잖아. 정우가 물었지만 미경은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나갔다 왔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깨웠구나.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잠이 안 와서 답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새벽에 깨면 어김없이 미경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되자 정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산책 다녀왔어? 정우가 물으면 미경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평소와 같았고 정우가 출근할 때 배웅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이 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냥 산책만 하고 오는 걸까? 새벽 3시에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는 게 안전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우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미경이 언제 나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곤했던 터라 깊이 잠들어 버렸고 새벽에 깨어보니 역시나 미경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2시 반경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산책만 하고 오는 게 맞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미경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미경이 새벽 외출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을 걱정시킨 것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설명을 더 해줄 텐데 미경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정우가 자꾸 묻는 것을 귀찮아하는 듯한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미경은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이런 미경의 태도가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딸 지혜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엄마 우울증 오겠어요. 혹시 우울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은 곧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정우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외출의 진짜 이유는 정우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미경의 새벽 외출이 반복되면서 정우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새벽 외출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경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안방에 있는 미경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미경의 행동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평소 보지 못했던 새 립스틱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미경은 원래 화장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이런 걸 샀을까요? 정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수첩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정호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미경의 깔끔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는데 뒤쪽 페이지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었는데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못 잤다. 마음이 답답하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같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미경이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래쪽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같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이 내용들이 새벽 외출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정호는 미경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요즘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 같은 건 설정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잠금 화면을 설정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수상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장보기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서랍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 정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 미경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하며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미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미경은 여전히 7시경이 되자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남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같은 문장들 말이죠. 혹시 미경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미경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외출,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 새로 산 화장품들, 그리고 수첩에 의미심장한 메모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정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 없던 가계부를 우연히 펼쳐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미경은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적는 사람이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만은
용도를 적지 않았더라고요. 정호는 은행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금 인출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미경이 새벽 외출을 하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경은 새벽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돈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미경이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매달 용돈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불륜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새벽에 몰래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돈까지 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숨긴다면 불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호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믿고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치밀하게 숨기면서 말이죠.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미경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참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미경이 새벽에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호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미경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미경이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하는 것도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미경을 직접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미경의 행동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호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평소 즐겨가던 마트와 은행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낮에도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미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정호는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서 나와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기다렸지만 미경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호는 평범하게 퇴근하는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미경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정호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낮에는 안 만나나 보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는 오후에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유리창 너머 길 건너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정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경이 어떤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유리창에 바짝 다가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미경은 그 남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미경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경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정호는 이런 미경의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미경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둘은 일어나서 포옹을 했습니다. 눈물 섞인 포옹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을 목격하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역시 불륜이었어.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정호는 당장 뛰어가서 미경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집에서 제대로 따져 묻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포옹을 마친 후 미경과 그 남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미경은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고 남자는 반대편 길로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남자를 따라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미팅 시간이 다가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정호는 미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미경과 그 남자의 포옹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정호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미경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미경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개했습니다. 응, 미팅이 좀 길어졌어. 정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정호는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미경은 그런 정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지만 딱히 뭔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며 오히려 정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호에게는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만나놓고서는 남편 걱정을 하는 척한다니. 정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내일 밤에는 반드시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미경은 여전히 7시경에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분노를 사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 포옹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낮에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다른 남자와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던 모습,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까지.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경, 정호는 미경이 또다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새벽 외출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겠죠. 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경이 새벽 5시경 돌아왔을 때 정호는 일부러 깨어있는 척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태어난 모습으로 잠이 안 와서 산책 다녀왔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호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평소처럼 7시경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정호가 불렀습니다. 미경아, 잠깐만.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왜요? 미경은 방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뭔가 긴장하는 기색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정호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조금 주저하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호도 맞은편에 앉으며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낮에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정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거 말이야. 포옹하는 것까지 다 봤어.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호는 미경의 담담한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최소한 당황하거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문을 하다니. 뭐라고 하고 싶냐고? 다 설명해. 그 남자가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새벽마다 나가는 것도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당신이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미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정호는 미경의 반박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는 거야?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30년이요? 미경의 눈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알기라도 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런 미경의 마음을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게 더 급했거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돼?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정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말해봐.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정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정호는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왜 돈까지 주고 있어? 정호가 다그쳤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정호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답해. 매달 50만 원씩 빼서 뭐에 쓴 거야? 그 남자한테 준 거지?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때 미경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우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을 들킨 사람이 왜 울까요? 당당하게 맞서거나 변명을 하면 모를까,
눈물을 흘리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눈물로 자신을 속이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울면 뭐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어디 가려고 해?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정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났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이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살 바에야. 미경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정우도 격분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나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다른 남자 만나면서 뻔뻔하게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랑은 다른 남자요?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럼 설명해봐. 정우가 소리쳤지만 미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런 식으로 끝을 말하게 될 줄은 둘 다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경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똑똑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정우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새벽에 미경이 나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의심과 거짓말로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의 격한 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정우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정우 역시 아내와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우는 미경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도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말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우는 미경의 행동을 더욱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외출은 계속되고 있었고 돌아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우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새벽에 미경이 나가면 뒤를 따라가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경, 정우는 일부러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미경이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일어나서 재빨리 옷을 입고 미경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경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한 칸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들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하철은 시내를 가로질러 한참을 달렸습니다. 정우는 미경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평소 미경이 갈 만한 곳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마침내 미경이 한 역에서 내렸고 정호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역을 나와서도 미경은 계속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거리를 두며 따라갔습니다. 미경이 도착한 곳을 보고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병원에 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동 쪽으로 향하는 미경을 보며 정호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미경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정호도 멀찍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지만 면회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미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호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에서 내린 미경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미경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미경이 어느 병실 앞에서 멈췄을 때 정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회색 머리카락이 성성한 중년 남자. 정호는 그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미경과 그 남자는 병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포옹을 했습니다. 길고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병원이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경과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정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미경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가 비슷했습니다. 정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미경의 친오빠였습니다. 형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준호입니다. 정호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미경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10년 전 500만 원을 빌려가고는 갚지 못한 채 잠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정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준호.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박준호가 맞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미경과 닮은 그 특유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새벽에 병원에서 만나는 거야? 왜 집에 오지 않고? 정호가 다그쳤습니다. 불륜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정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환자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서 박준호와 미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차트를 보니 환자 이름이 박서연팔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명에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경이 새벽마다 나간 곳은 바로 이곳 조카의 병실이었습니다. 소아암에 걸린 조카를 돌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가족의 병간호였던 것입니다. 정우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 돈을 빼서 쓴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조카의 치료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침대에 누운 서연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모. 박준호가 급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깼구나. 아프지? 서연이는 미경을 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또 왔어요? 미경이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모가 매일 올게.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그리고 미경이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포옹도 서로를 위로하는 남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미경이 흘린 눈물도 모두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아내를 의심하고 상처를 줬는지 깨달으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미경은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딸을 혼자서 도와야 했던 무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모든 것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며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병실 안의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운 어린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명이 적힌 차트,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작고 여린 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이한테만 짐을 지우게 해서요. 정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경은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미경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경아,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가족인데. 정우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오빠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세요? 10년 전 그 일로 얼마나 화내셨는데. 정우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10년 전 박준호가 500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못한 채 잠적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마. 라고 소리쳤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박준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10년 전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그런 제가 또다시 미경이한테 손을 벌릴 자격이 있겠어요? 정우는 박준호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박준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미경의 부탁도 있어서 정우는 500만 원을 빌려줬죠.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박준호는 빚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백혈병이라고 미경이 대신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10년 넘게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서연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우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미경이 새벽마다 병원에 온 이유, 돈을 인출한 이유, 모든 것이 조카의 치료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업 실패한 후로 변변한 직장도 없고 박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도 저를 떠나고 서연이만 남았는데 이런 병까지 걸리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준호가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다가 소아암이라는 시련까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경이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서 정우는 가계부에서 받던 현금 인출 내역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돈들이 모두 서연이의 치료비였던 것입니다. 미경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반응이 뻔했잖아요. 10년 전 그 일로 오빠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또 돈 달라고 왔다고 뻔뻔하다고 할 게 뻔했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박준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달랐을 텐데 박준호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서연이가 어떻게 됐을지. 형님한테도 미안하고. 정우는 박준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조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모, 삼촌? 서연이가 깨어나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급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깼구나. 아프지? 서연이는 정우를 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 처음 봐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불륜이라고 오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니. 미경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지쳤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삼촌이야. 앞으로 자주 올게. 정우가 서연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도 저 좋아해 줄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너무 예쁜데.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돈에 손댄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당신까지 힘들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정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숨겼어? 우리가 가족인데. 서연이도 우리 가족이야.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작은 얼굴을 보니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일단 서연이부터 생각하자. 치료비는 내가 도울게. 박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10년 전 일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됐어. 서연이가 빨리 나아지는 게 중요하지. 정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알아보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가 많이 피곤해하니까 조금 쉬게 해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쉬고 내일 또 올게. 맛있는 것도 사올게. 서연이가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병실을 나오는 길에 정우와 미경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우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지쳤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의심까지 했어. 미경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말하지 않고 숨긴 거요. 결국 당신까지 힘들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숨기지 마.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하자. 정우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볼게.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럴게요. 결국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가 풀렸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서연이를 돌봐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도 생겼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위기는 이렇게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경의 오빠 박준호와 조카 서연이는 정우와 미경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서연이의 치료비를 전담했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의 유명한 소아혈액 종양과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한계는 냉정했습니다. 서연이의 백혈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박준호는 병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와 미경이 그를 부축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절망감은 쉽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만큼은 아직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져가는 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촌, 이모, 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이 그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서연아. 완전히 나으면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정우도 미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업무를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곤 했지만 이제는 정우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연이를 돌보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아빠가 많이 슬퍼해요. 제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살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다니. 서연아, 아빠는 서연이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야. 슬픈 게 아니라 서연이를 너무 아끼는 마음이야. 정말요? 서연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삼촌도 서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서연이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정우는 다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몇 주 후 서연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 있을 때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박준호는 딸의 침대 옆에서 떠날 줄 몰랐고 정우와 미경도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서연아, 아빠 목소리 들려? 박준호가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이모, 삼촌, 응, 우리 다 여기 있어. 미경이 서연이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많이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이모, 삼촌이 사랑해주니까. 그 말을 들은 세 어른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니. 며칠 후 이른 새벽 서연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이모, 삼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잠들듯이 박준호는 딸의 작은 손을 놓지 못했고 정우와 미경은 그런 박준호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연이를 알던 사람들이 모여 작별을 고했습니다. 정우는 조카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미경은 오빠를 돌봤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박준호는 정우와 미경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경아, 정말 고마웠어. 서연이가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덕분이야. 정우가 박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이제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정우와 미경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병원 생활이 끝나니 집이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미경아, 앞으론 정말 숨기지 않을게.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볼게.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미경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미경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며 밝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안 주무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안 졸려. 우리 민준이 서연이랑 많이 놀고 싶어. 미경이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했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혜 가족이 돌아간 후 정우와 미경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경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우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여전히 7시경에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우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함께 침실로 향했습니다. 일찍 자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내일은 준호한테 일자리 소개해주러 가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찾게 해준 것이라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이를 통해 정우와 미경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 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